2023년 초 미국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위독에 빠진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환자 가족에게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46세의 요셉 하트필드는 몸 전체에 튜브를 꽂은 채 병실에 누워 있었고 그의 아내는 매우 슬프고 불안해 보였는데 사건이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들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후 며칠 동안 거의 매일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요셉의 48세 아내인 사라 하츠필드는 적어도 4번의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전 남편들은 이상하게도 세상을 뜨거나 살아있는 남자들은 그녀와 빨리 헤어져 행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블랙 위도우는 암놈이 순놈을 잡아먹는 미국산 독거미인데 오늘날에는 남편을 해치는 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의 여주인공 사라가 바로 마음씨가 악독한 여자인데 더욱 소름인 건 그녀는 여우처럼 교활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저질렀는데 전부 처벌을 피해 안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라는 교도소에 갇혀있지만 여전히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2023년 1월 7일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로서 그의 인슐린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그에게 응급조치를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는 8일 만에 위독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내 사라는 병원에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숨진 지 얼마 안 돼 그는 바로 화장되어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휴스턴 지방검찰청은 병원으로부터 신고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는 검찰에게 요셉의 숨진 이유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요셉의 몸에 혈당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설탕 수치가 정상 치수에서 너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요셉과 그의 아내 핸드폰 어플에 기록되며 경보가 울리게 되어 이를 통해 가족들은 언제든지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는 그가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집에서 밤새도록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그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습니다. 구급차 구조대원도 환자가 이미 집에서 이미 엄청 많은 고통을 견뎠다고 진술하며 사라가 남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며 남편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의료 데이터도 사라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라가 911로 전화하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요셉의 인슐린 수치는 이미 최고치에 도달했는데 사라는 핸드폰에 설치된 앱에서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사라와 요셉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안방 옆 침실 바닥에서 비어있는 거의 10개의 인슐린 튜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게 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사라가 사람을 해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조사에 따라 사라가 결백하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지난 48년 동안 여러 주에서 30개의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5번 결혼했었고 1번 약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라와 접촉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라로부터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라는 곧 고의상해 혐의죄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숨진 이유를 조사하고 있고 법의학자도 요셉의 숨진 원인에 대해 최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라는 여전히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보석금을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6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화장되어 사건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확보된 증거로 배심원단이 사라가 가해자라는 걸 믿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사라의 과거를 조사하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비밀 중 하나만이라도 입증되면 사라는 계속 교도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사라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녀는 병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라의 본명은 사라 스미스며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가족과 같이 시골에서 생활했는데 그들은 몇 제곱킬로미터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가 감옥에 가게 되어 그녀의 부모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사라를 데리고 다른 한 전과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 사라는 현지의 위탁 수양기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라는 그녀를 친딸처럼 생각해주는 바바라 스튜어트라는 양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라는 양어머니와 아주 친하게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1993년에 사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티투스 크노원 차일드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티투스가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휴가 때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가 주위 친구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티투스는 두 사람의 짧은 결혼 생활에 아이가 없어 이혼하기만 하면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혼하고 25년 동안 사라는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그에게 종종 스팸 전화를 걸었으며 또 그와 새로운 아내가 거주하는 곳에 나타나 그들의 차량과 주택을 파손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티투스와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 바로 집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그때 사라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집 한쪽이 휘발유로 뒤덮여 있었으며 옆에는 빈 휘발유 캔이 버려져 있었는데 분명 사라는 그들의 집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겁니다. 이에 그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무슨 수단을 썼는지 경찰은 그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석방하였습니다. 몇 년 후 티투스는 사라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사라가 마침내 체포되어 너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목숨으로 그녀의 범행이 밝혀지게 됐다는 소식에 그는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끔찍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군 복무 중이어서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6천만 원의 생명보험이 있어 그는 항상 아내가 본인을 해칠까봐 무서워하였습니다. 티투스와 이혼한 사라는 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데이트를 하다 결혼하게 됐는데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의 모든 배우자 중 그녀가 해치지 않은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1997년에 사라는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보 분석가로 일을 시작했으며 20년 동안 그 직책을 맡아 1등 상사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알래스카의 한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세 번째 남편 크리스토퍼 도노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혼은 사라에게 있어 가장 긴 결혼 생활이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1남 3녀의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어머니 사라의 통제력이 아주 심했었다며 그와 여동생들이 어릴 적부터 고문을 받아 심지어 아동보호센터에서 사라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매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게 된 후 아이들은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이전 군대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매우 똑똑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사라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는 매우 매력있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런 이미지는 오래가지 못하고 통제적이고 뒤끝이 심하고 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기억에 따르면 사라는 일할 때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실수하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은 그들의 직장과 가까이에 있는 텍사스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세 번째 결혼 생활에서도 이전의 생활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본인이 공격하고 싶은 사람에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사라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을 했는데 그녀의 친아버지인 토마스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를 텍사스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와 같이 살며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사라의 부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살핀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이들에게 본인이 할아버지를 돌보지 않으면 그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사라의 아버지는 텍사스로 입주한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딸은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약을 주는 걸 봤었는데 약을 복용한 할아버지는 갑자기 큰 소리로 기침을 하더니 가슴을 움켜쥐다가 얼마 안 돼 숨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사라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주리주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 사라는 할머니 명의로 된 수백 에어커의 토지와 큰 집이 그녀의 오빠 코디가 상속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라는 분노하며 변호사를 고용하여 오빠와 상속권에 대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의 오빠 코디가 나이든 할머니가 세상 돌아갈 때까지 모셨고 또 코디 온 가족이 할머니가 남긴 집에 계속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라의 기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사가 본인의 고소를 기각했다는 걸 알게 된 사라는 이사업체를 찾아 오빠 코디의 집으로 가 집안에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에 코디와 그의 아내는 할 수 없이 한숨만 쉬며 그녀를 막지 않고 그대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그들은 이상한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들의 집이 화재가 일어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다친 데 없이 탈출할 수 있었지만 집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화재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경찰은 그녀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장의 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에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의 얼굴에 발진이 많이 생긴 걸 보게 됐는데 어떤 식물에 긁혀져 생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은 바로 사라 할머니 집의 뒷마당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2년 후 2016년에 사라는 본인이 바람피운 남자와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라와 2년 동안 사귀었는데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사라는 사실 남편과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게 된 두 사람은 전부 법원의 상대방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몇 년 후 브라이언은 언론의 인터뷰에서 사라를 아직도 두려워한다며 그녀가 화낼 때마다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It ended in about as horrible as it could ever be for a person. Whenever she got mad, it was like World War III. 브라이언은 사라와 헤어진 후 친구들과 함께 동네 술집에 갔었는데 20분도 안 돼 경찰이 그에게 전화하여 그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브라이언은 공개적으로 사라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라의 첫 번째 남편과 똑같이 사라가 교도소에 있어야만 그녀와 사귄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라를 둘러싼 수많은 비극과 우연으로 텍사스 경찰은 그녀의 과거를 더욱 많이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언론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단서를 얻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저질렀던 범행이 하나둘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5월 9일 미네소타주 더글라스 카운티의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라가 불륜을 저질러 세 번째 남편 크리스토퍼와 이혼했고 그녀는 새로운 약혼자인 데이비드 브레그와 함께 더글러스 카운티로 이사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두 아이를 둔 돌싱이었습니다. 그는 전직 공군 정비사였고 포트후드에서 하청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업무상의 필요로 데이비드는 미네소타에 있는 회사와 계약하게 되어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와 사라는 이미 사랑에 빠져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게 되어 그들의 집으로 갔는데 데이비드는 심장에 총을 맞고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라는 본인이 정당방위로 그를 사격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세 번째 전남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만을 토로하여 질투심으로 그녀를 구타하여 그녀가 할 수 없이 사격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가족은 데이비드는 사람을 구타한 적이 없다며 그녀의 말을 부인하였습니다. 사라는 형사들에게 그날이 딸의 생일인데 세 번째 전남편이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찾아왔고 그녀는 할 수 없이 딸을 차 안에 두고 생부의 생일 축하를 받게 하고
본인은 물건을 챙기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차 안에는 총 2개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총을 만지고 놀까봐 무서워 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있던 데이비드와 그녀의 전 남편이 방문한 걸 보고 화나게 되어 두 사람은 계단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자로서 힘이 센 데이비드는 그녀를 제압하여 한 대의 총을 빼앗아 그녀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놀라게 된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는 총으로 쏘다가 불행하게도 데이비드가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또 데이비드가 본인을 공격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본인은 살기 위해 계단 아래로 가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격 흔적을 분석하여 데이비드가 아래로 사격한 적이 있다고 하며 사라가 말했듯이 그녀는 반격하다가 우연히 약혼자의 가슴을 사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심장이 사격되어 숨지게 되었지만 사건 발생 8개월 후 더글라스 카운티의 검찰청은 사라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또 한 번의 제자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건 데이비드의 가족은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데이비드는 사건 발생 전에 가족들에게 그녀와의 약혼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딸 중 한 명은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 사라는 그녀의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3번째 남편은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녀를 거절하였습니다. 사라는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번째 남편 조지와 같이 데이비드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미네소타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라와 만난 지 3번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 사라의 3번째 남편 크리스토퍼도 재혼했습니다. 사라는 그가 결혼한 후 더욱 미치게 되어 크리스토퍼는 할 수 없이 2021년에 새 아내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부부는 사라가 그녀의 새로운 남편 조지와 같이 크리스토퍼의 새 아내를 해치고 또 크리스토퍼를 해친 후 두 딸의 양육권을 얻으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사라가 조지를 시켜 두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지는 또 사라가 본인에게 사격 도구를 주며 전 남편 부부를 숨지게 하지 못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조지는 사실 시키는 대로 미네소타에서 애리조나에 있는 크리스토퍼의 집으로 찾아가 꽃을 배달한다는 이유로 부부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 문 여는 사람이 크리스토퍼여서 당황하게 된 조지는 꽃다발을 전해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추후 조 씨는 법원에서 크리스토퍼의 집으로 갔을 때 사격도구를 들고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FBI는 또한 크리스토퍼의 신고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Lords to try use? No card or anything? Oh, let me check and see if I okay. 하지만 추후 조지는 크리스토퍼의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미네소타로 돌아온 조지는 온갖 핑계로 왜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에 사라는 약속대로 쓸모없는 조지를 집에서 쫓아내고 바로 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은 크리스토퍼와 그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가 그들 가족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에 두 딸의 양육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곧 온라인에서 5번째 남편 요셉을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사귀다가 바로 약혼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 날짜는 2022년 2월 22일로 정해졌는데 요셉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되었지만 사라에 대한 첫인상이 아주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사라는 페이스북에 남편의 몸이 안 좋다고 불평을 했으며 큰딸에게 본인이 요셉과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요셉도 이혼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사라가 본인을 해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에 집 가까이에 있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매일 일찍 출근하여 사라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도 전에 사라가 본인을 해칠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이후 사라는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관심이 없게 됐다며 혼자 있을 때 남편의 녹음 메시지를 반복하며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녀가 정말로 슬프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3일 사라는 특급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유죄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검찰은 사라가 이번에도 형벌을 면할까봐 그녀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2023년 3월에 전문팀을 모집하여 요셉의 의료진단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셉이 인슐린 과다 복용하여 합병증으로 인해 숨지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변호사는 그녀가 결백하다는 걸 믿고 무죄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는 그 변호인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변호인단은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6억 원으로 줄여 요구했지만 여전히 지불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구치소에서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가 체포된 직후 그녀가 거주했던 여러 주의 경찰서에도 그녀와 연루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그녀의 생부가 숨진 것과 첫 번째 남편의 집에 불난 것, 그리고 할머니의 집과 전 남자친구 집에서 발생한 2건의 화재가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5월 사라의 약혼자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라가 과연 정당방위로 한 행위인지도 다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네 번째 남편 조지는 사라를 만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동거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2018년 1월 말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라가 다음 해 여름에 조지와 결혼하여 그녀의 사고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조지의 전 여자친구는 심장 문제로 숨지게 된 거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 7개월 후에 조지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조지는 사라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라는 본인이 그냥 운 나쁘게도 여러 바람둥이 남자를 만난 거라고 모든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요셉의 사건에 대해 소문에 의하면 2024년 5월에 재판하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새 변호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재판이 1년에서 2년 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라가 이번에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